안녕하세요. 부산솔로 국악본 부설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군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두 개가 있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전쟁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군생활을 할 때 대위 진급을 안 하다 보니까 이사단 17년대에서 제가 5년 4개월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4개월은 이제 뭐 소대장 교육을, 소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거기서 한 거는 5년인데, 장교가 한 부대에 5년 동안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것도 소대장을 2번을 했고, 그리고 교육장교, 그 다음에 부중대장, 그 다음에 이제 본부중대장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은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아마 지금 군대에 뭐 20년, 30년 한 사람보다 훈련을 더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단 17년대 자체도 훈련이 가장 많은 부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직접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통제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많이 갔었습니다. 부중대장이나 본부중대장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제관이나 이런 임무로 좀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대대급 규모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전쟁을 보면서 저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 양상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적 전술이 어떻고, 적이 편제하기가 어떻고, 적이 어떤 규모고, 이런 걸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 거죠. 그 대책이라 하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뭐 최근에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그전에는 소련이라는 나라에 다 같은 나라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섞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 사람과 우크라이나 사람을 분간하기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 러시아가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전투 배치를 했을 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설마 들어오겠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방어 준비를 하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특별한 교전 없이 지금 현재 20% 정도의 우크라이나 땅을 정복하고 있죠. 그 땅을 쉽게 전장 초기에 이렇게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면서 이제 서방의 어떤 무기나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를 하면은 나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장 단체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테러 집단일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마스라는 단체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싸울 때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전술을 펼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임하는 자세부터 좀 다르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그래도 민간인의 피해가 조금 없는 반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는 민간인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적에 대한 개념인 거죠. 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식의 전술을 펴냐에 따라서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적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 정권에서 적이라는 개념을 좀 모호하게 하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군인들의 어떤 훈련 방향이랄지, 그 다음 전술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방향을 못 잡게 방향성을 잃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너무 과하다, 적이 확대되는 듯한 느낌,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러시아 또한 적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만드는 듯한 행동,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가가지고 이란을 적으로 간주하듯 듯한 발언,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적에 대한 이 개념이 모호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군인이라는 것은 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체계,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적이라면 우리나라 전투 배치는 다 동해 쪽으로 다 돼 있어야 되고 중국이 적이라면 서해 쪽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막말로 이야기해서. 하지만 우리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km, 3km, 10km, 20km 안에 우리 군 병력의 70%, 60% 이상의 병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어떤 사람으로 봤을 때는 뭐 적이라고 북한이 적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군대라는 곳은 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이번 전쟁을 보면서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요즘에 보면은 전쟁 양상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가장 달라진 것이 드론입니다. 드론. 이 드론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때 훈련했을 때 했던 그런 뭐 훈련보다 확실히 다른 전쟁 양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개 대대가 이제 대대 ATT라고 하죠. 한 개 대대 정해진 위치에서 한 개 대대가 한 500명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은 1000명이 싸우는 거죠. 일정한 어떤 섹터를 주고, 그리고 항상 훈련이 끝나고 나면 사후 강평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보면은 전술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 적이나 어떤 그 사람의 특징, 뭐 육사 출신이냐 아니면 적극적이냐 뭐 공격적이냐 방어적이냐 뭐 어떤 뭐 또 병가라기보다는 뭐 인사 분야를 뭐 전공한 사람의 작전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화되고 거기에 대해 대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훈련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 할 때 이제 뭐냐면 적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되죠. 대대와 대대가 붙으면 대대의 가장 중요한 타켓, 대대장을 포함한 대대 지휘소, 그 다음에 포병, 하력, 그 다음에 연대에서 해준 4.2인치, 81mm, 곡사기, 뭐 K4, 메티스M, 뭐 106mm, 뭐 어떤 이런 중요한 하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신소,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양쪽 다 적지역에다가 수색 중대나 또는 이제 특작 부대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배치를 시키죠. 지금 보면은 강철 부대에 나오는 그런 특수 부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인원들이 적지역으로 다 침투를 해가지고 중요한 대대 지휘소나 또 중요한 타켓, 중요한 뭐 전차나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해가지고 그 상급 부대 화력을 유도를 해서 조기에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특수부대가. 근데 그것을 누가 하냐면 드론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드론을 통해서 지금은 뭡니까? 더 발전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드론이 직접 사격도 하고 자폭도 하고 수류탄이나 어떤 포탄도 터뜨리고 중요 타켓에 그냥 발견하자 바로 그 드론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수부대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적지역에 침투해서 그런 정찰 임무보다는 이제는 전단에서 저기 뭐 드론이나 또는 어떤 상급 부대의 그 감시 자산을 통해 가지고 적을 전투력을 다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단에 가서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적극적으로 적과 교전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변해야 되겠죠. 드론 부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병력을 운영하고 어떤 식의 공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술을 펼쳐나갈지에 대한 고민. 하지만 뭐 지금 보면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어가 준비된 부대는 상당히 강하다. 저희가 그 훈련을 할 때도 방어와 공격, 예를 들어서 방어가 100이고 그러니까 뭐 100%의 전투력을 보존을 하고 있고 공격하는 부대가 100%의 전투력을 이렇게 보존한 상태에서 만약에 맞닥뜨린다라고 했을 때 방어에 그러니까 방어가 더 그러니까 전투력이 높다고, 즉 이제 공격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리는 판단을 많이 했었습니다. 준비된 방어, 진지에 방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장애물, 지뢰, 뷰비투랩, 그 다음에 뭐 낙석, 철조망, 그 다음에 이제 방어 진지 구축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곳,
거기를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뢰나 뷰비트랩, 낙석, 철조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알아가는 그거죠. 물론 이제 드론이 그런 역할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보면은 공병의 역할이 많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할 때, 방어할 때도 아까 말한 지뢰나 이런 것도 또 빠른 시간 내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병에서 기계식으로 좀 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빨리, 그러면서 공병의 힘이 좀 많이 대두되고, 방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보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그 서방 무기들을 이렇게 지원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운영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죠. 그 시간 동안 러시아는 방어를 구축했습니다. 진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철조망을 깔고 지뢰지대를 설치하고 방어 준비를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쌍방이 똑같이 드론을 이용해서 적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동등한 입장에서 기동부대나 어떻게 보면 실제 병력이 와서 전선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그 초반에 점령했던 땅 이게 아직까지도 별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좀 다른 개념이죠. 나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어떤 사상 교육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끝까지 투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가족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린 친구들, 뭐 여자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민간인으로서 취급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분간이 조금 어려운 그런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할 때 물론 이제 이제 하마스도 땅굴이라는 개념으로 땅에 들어가서 방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을 방패 삼아 가지고 위에다 이제 놓고 그러면은 적이 공격을 할 때 그 민간인과 하마스와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그 공격을 할 때는, 그 전에 전쟁을 할 때는 건물 하나하나를 CQB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건물 하나하나를 정복해가면서 했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투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망자도 많이 일어나고 피해도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자기 아군들보다는 하마스와 관련된 가족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민간인을 생각하지 않죠. 고려치 않죠. 그냥 바로 화력을 통해 가지고 건물 전체를 그냥 폭파시키고 그 건물을 폭파한 잔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공병을 통해 가지고 길을 만들고 해서 전체적인 기동하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방어 준비가 된 부대를 공격할 때는 기계화 보병이랄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계화 보병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공병의 어떤 역할, 그리고 건물 같은 것들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뭐 이근대이나 뭐 특수부대 출신들은 페이스 투 페이스 해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CQB, 적과 근거리에서 교전을 해서 적을 섬멸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양상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군의 피해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물론 그 전술이 필요하지만 그 원활하게 뭐 하고 건물을 하고 근데 건물도 다 완벽하게 깨끗한 건물이 아니고 다 부서지고 뭐 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준한 상태에서 걸어간다. 밑에 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장비들이 좋은 장비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에서 하는 이런 살라미 전술 적과 어떻게 보면은 그 민간인을 분간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그거 하지만은 건물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면서 공병을 활용해서 기동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로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고 쳤을 때 우리도 방어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뢰지대 뭐 이런 게 지금 제가 있을 때 2사단 17년대 있을 때는 예비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지뢰 계획이랄지 뭐 이런 게 작게 지역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게 필요하다. 이게 지뢰나 그다음 철조망, 낙석, 그다음 방어진지, 진지공사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진지가 이렇게 구축이 되면 솔직히 포탄이 떨어지더라도 정확하게 그 진지 이런 곳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크게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하다. 방어 진지를 구축된 거는 뚫기가 힘들다. 그 뚫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무모하지만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서 공병의 역할이 좀 강해진다. 세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통신 체계입니다. 통신 체계. 지금 제가 있을 때만 96K, 99K로 했는데 이제 중대 이하는 이제 96K고 중대 이상은 99K로 하죠.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이 통신이 훈련하다 보면은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이게 우리가 할 때 뭐 1박 2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니까 공격 방어 실제로 하면은 1박 2일, 1박 2일 해서 하니까 한 배터리가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쓰지만 배터리도 무겁습니다. 기동할 때. 방어할 때는 뭐 크게 상관이 없고 전기도 끌어오고 해서 뭐 지소에서 충전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공격할 때는 조금 그게 많이 힘들죠. 그리고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악 지역이랄지 계곡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안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결 안 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보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드론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어떤 타켓을 발견해 가지고 그거를 상급 부대에 보고를 해서 탄 유도를 하죠. 상급 부대 하력을 유도를 하는데 그게 고정 표적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정 표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표적이 움직이는 표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방어할 때 공격하는 부대를 이제 발견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화력 유도를 할 때는 아무래도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그 공격하는 부대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체계를 조금 더 원활하고 무거운 거를 좀 간소화시키고 좀 네트워크가 되게끔. 지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스페이스 스타링크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게끔 해놨죠. 그거를 바탕으로 거기에 관련된 이제 PDA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지휘소에서 실시간으로 카메라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죠. 전부 다 상황판 만들어가지고 깃발 같은 거 뾰족한 거 만들어가지고 그 핀 같은 걸로 이렇게 꽂으면서 이쯤에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실제로 기동하는 부대와 실제 상황과는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실시간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 지휘가 이 빠른 판단을 하에 그 화력을 집중하고 그게 공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그 우크라이나가 포를 유도하는 그런 이제 단계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줄이면서 명중률이 많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지금 훈련하는 것들 보면은 96K 아직도 96K, 99K로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물론 암호화되어 있는 장비라고 해서 뭐 그렇게 비싸고 무겁게 만들었지만은 조금 간소화되고 조금 이제 그거 하게끔 야간에도 보면은 많이 소리가 야간 작전할 때도 많이 제한됩니다. 야간에 뭐 그 야투경만 이야기하는데 야투경뿐만 아니죠. 소리도 나면 안 됩니다. 야간 같은 경우는 또 조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 소리에 의해 가지고도 많이 적을 발견하고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해야 될 거죠. 물론 이거 말고 또 뭐 제가 하나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이 특수부대 인원들이 밖으로 그러니까 저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하면 뭐 나와가지고 했을 때 뭐 CQB나 CQB 그러니까 뭐 근접 전투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동 사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만 만약에 그 국면까지 갔으면은 뭐 적도 나를 쏠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방탄 관련된 장비들을 다 하고 있는데 해도 얼굴이나 목, 뭐 팔, 뭐 다리, 발목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총을 맞으면
뭐 로봇 우리가 그 아이언맨이 아닌 이상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쟁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여러 명이 몰려 있을 때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수류탄 수류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많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류탄 같은 경우는 그 수류탄 한 방으로 몇 명을 몇 명을 죽일 수가 있죠. 뭐 기동을 하는데 뭐 7, 8명이 10명이 한 바운더리에 있다. 그러면은 포병하려를 유도하는 것보다 수류탄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제가 그 군생활을 할 때도 수류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어떤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했던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런 것도 한번 교육을 더 중점적으로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뭐 어떻게 이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군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 뭐 이런 거를 해서 또 제가 전역한 지 또 많이 돼가지고 뭐 용어도 이렇게 좀 정확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뭐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군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하겠죠. 좀 해서 조금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가까운 좀 훈련을 해서 인원들이 조금 전쟁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